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은혜 갚은 암행어사. 통제사 유진왕이 젊었을 적 선전관으로 대궐에 숙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는 이모년 1762년으로 아주 엄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임금이 숙직 선전관은 입시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진왕이 명을 받들고 입시하니 임금은 긴 칼 하나를 하사하며 교시를 내렸습니다. 내 들으니 아직도 여염집에서 술을 많이들 빚는다고 한다.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 3일 안에 술 빚는 사람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지 못하면 내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니라. 진왕이 명을 받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드러누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첩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침울하세요? 내가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술을 못 마신 지 오래되어서 갈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첩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나서 술을 구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밤이 되자 첩이 말했습니다. 술 있는 집을 알아요. 제가 직접 가야 살 수 있답니다. 그러고는 술병을 끼고 치마로 얼굴을 덮고 문을 나섰습니다. 진왕이 몰래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첩은 동쪽 마을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사서 나왔습니다. 진왕은 술을 다 마시고 맛있다며 더 사오라 했습니다. 첩이 또 그 집에 가서 술을 사왔습니다. 진왕이 갑자기 술병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첩이 이상하게 여겨 묻기에 진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곳에 아무개는 내 술친구지. 귀한 술을 얻었으니 혼자만 취할 수 있겠나. 가서 함께 마시고 싶네. 그러고는 문을 나서서 술을 팔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왕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비바람도 막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 유생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다가 진왕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이 깊은 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진왕이 자리를 잡고서 말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왔어.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술은 이 댁에서 판 것이오. 일전에 이러저러한 하교가 있었어. 이미 발각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어. 유생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부디 하직 인사나 하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오. 유생이 안으로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노친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진사님인가? 잠 안 자고 무슨 일로 왔니? 유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대부는 굶어 죽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끝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붙잡혔으니 소자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노친이 방성대고 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몰래 술을 빚은 건 재산을 탐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내 죄다. 장차 이를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쳐도 놀라 일어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유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내 죽으면 부디 당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노친을 잘 모셔주시오. 아무 마을, 아무개 형제는 아들이 몇이나 되니 그중 한 명을 데려와 양자로 삼아 편안히 지내시오. 유생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유진왕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심히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유생이 나오자 진왕이 물었습니다. 노친의 춘추가 어떻게 돼요? 일흔입니다. 아들은 있소? 없습니다. 유진왕이 또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사람으로서 참아볼 수가 없구려.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 내가 대신 죽겠어. 그대는 마음 놓고 술이나 다
다 내어오시오. 유생이 술을 가져와 같이 마셨습니다. 진앙은 술그릇을 모두 깨뜨려 마당에 묻고 말했습니다. 노친을 모시고 사느라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겠죠. 내 이 칼로써 한때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니 이걸 팔아서 노친을 봉양하는 것이 좋겠소. 진앙은 차고 있던 칼을 끌어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주인이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성명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전관이요.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소. 그러고는 훌쩍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임금이 명을 내린 기한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앙이 대궐로 들어가 처벌을 기다리니 임금이 물었습니다. 술 빚은 사람을 잡아왔는가? 잡지 못했나이다. 임금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앙이 엎드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은 삼배도 제주안치를 명했습니다. 진앙은 몇 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풀려났지만 10여 년간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늦게야 복직되어 초계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니 백성들이 모두 수군댔습니다. 하루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창고를 봉하고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어사는 형구를 갖추고 우두머리 좌수와 수리, 창고의 곡식 등을 담당하는 아전 등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유진왕이 문틈으로 보니 암행어사는 동쪽 마을수를 빚었던 집에 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뵙기를 청하니 어사가 엉뚱하다고 여기며 그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본관이 뵙기를 청하는가? 정말 모렴치하도다. 진왕이 곧장 들어가 절을 했습니다. 어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색하며 꼿꼿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진왕이 물었습니다. 어사또께서는 본관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혼잣말했습니다. 본관을 내가 어찌할까? 진왕이 말했습니다. 귀대기 예전에 동쪽 아무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가 움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묻는가? 모년 모월 모일 밤 술을 금하는 일로 왕명을 받들었던 선전관을 혹 기억하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본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사가 급히 일어나 손을 잡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은인을 오늘에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소. 그러고는 형구를 물리치게 하고 여러 죄인도 다 석방해주고는 밤이 다하도록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사는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가서 포상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암행어사의 포상 장계 중에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지적을 가상하게 여겨 유진왕을 삭주부사에 제수했습니다. 그뒤 진왕은 대신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제야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왕은 지위가 한 번에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소론 대신인데 성명을 잊어버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손녀의 신랑감을 구한 할아버지 판서 신임은 호가 한죽 땅인데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잃었지만 유복자인 손녀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15살이 되자 홀로 된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친히 관상을 보시고 골라주셔요. 신공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80수를 누리고 벼슬은 대관에 이르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들도 많이 낳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소원을 따르자면 신랑감을 빨리 구하기 어렵겠구나. 며느리는 그 이후로 신공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합당한 신랑감이 있더냐고 매일 되풀이에 물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가마를 타고 지금의 종로구 효자동인 장동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가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몇 살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봉둔한 발에 중마를 타고 좌우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신공이 가마를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고 하모개구의 골격이 비범했습니다. 종에게 명하여 그를 불러오게 하니 고개를 저으며 따라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공이 종 여럿을 보내 붙잡아오니 아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는 관원인데 공연히 나를 잡아가려 하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종들이 그를 끌어안아서 가마 앞으로 데리고 오니 신공이 물었습니다. 너는 문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문벌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양반이라오. 신공이 또 물었습니다. 나이는 몇이고 집은 어디인가? 성은 무엇이고? 군정의 병사나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는 기록을 만들렵니까? 왜 남의 성명과 나이, 주소를 묻나요? 저의 성은 유고 나이는 13살입니다. 저희 집은 건넌 마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묻나요? 빨리 놓아주세요. 공은 그를 놓아주고 그 집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비바람도 못 가리는 오두막집에는 호러미만 있었습니다. 신공이 여종을 불러 전했습니다. 저는 모동에 사는 신아무개입니다. 저에게 손녀 하나가 있는데 혼처를 구하고 있지요. 오늘 댁에 도령과 정혼하고 가겠습니다. 신공은 종들에게는 절대 집에 가서 발설하지 말라 하고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가 또 딸의 신랑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며느리가 처음과 똑같이 대답하니 신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신랑감을 얻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댁 도련님인가요? 댁은 어디 있고요? 그 댁은 알 필요 없다. 나중에 마땅히 알게 될 거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공이 납치 날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사리에 밝은 늙은 여종을 보내 그 집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신랑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습니다. 여종이 돌아와서 고했습니다. 집은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인데 비바람 가리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아궁이 밑에는 이끼가 끼었고 소 뒤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신랑감은 눈이 광주리같이 크고 머리는 쑥대처럼 헝클어져 있어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씨께서 그 가문에 들어가시면 절구도 친히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씨는 꽃이야 옥이야 자라서 비단결같이 약한 체질인데 어찌 그런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혼이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치 날이 되었는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고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랑이 들어와 예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과연 여종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말 일개 가증스러운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신랑을 본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랑이 돌아오자 신공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왔느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저녁밥을 기약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입마편에 같이 왔지요. 신공이 웃으며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신랑이 이때부터 계속 신공의 집에 머물면서 연일 아내의 방에서 자니 체질이 허약한 신부는 신랑에게 시달려서 거의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공이 걱정되어 신랑을 타일렀습니다. 너는 왜 연일 내침하느냐? 오늘은 나와서 나와 함께 자잤구나. 신랑이 말했습니다. 공손히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신공이 잠자리에 들자 신랑은 그 앞에 친구를 깔았습니다. 언뜻 신랑이 눈을 감는 듯 하다가 손으로 공이 가슴을 쳤습니다. 신공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자리가 불안하면
혼몽 중에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거라. 그러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랑이 또 신공을 발로 찼습니다. 공이 다시 놀라 깨어나 꾸중을 했습니다. 조금 뒤 신랑이 또 손발을 동시에 놀려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했습니다. 신공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자거라. 더 이상 너와 같이 잘 수가 없구나. 신랑이 친구를 말아 짊어지고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집안 친척 부녀자가 방문해 신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삼경이라 그들이 놀라서 일어나 피신하니 신랑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부녀자는 모두 빨리 옮겨가고 유서방 댁만 남는 것이 좋겠소. 이런 이유로 처가 사람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신랑을 다 싫어하고 신랑 대하기를 고달파했습니다. 하루는 신공이 황해도 안찰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려 하는데 신랑도 따르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청했습니다. 신랑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머물게 하여 우리 딸을 잠시라도 쉬도록 해주세요. 신공은 허락하지 않고 신랑을 데리고 갔습니다. 먹을 진상하기 전에 신공이 신랑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 먹을 가지고 싶으냐? 가지고 싶습니다. 신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가거라. 신랑이 큰 먹 100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가명의 비장이 아뢰었습니다. 이러면 진상할 복물이 모자랄까 염려되나이다. 신공이 말했습니다. 빨리 다시 먹을 만들게 하라. 신랑은 서재로 돌아와 종들에게 먹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었습니다. 신랑은 재상 유척계입니다. 차와 향년 80까지 해로했고 지위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아들은 넷이나 두었고 집도 부유했으니 신공의 말과 부합했습니다. 그 뒤 유공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사위인 남원 홍익삼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먹을 진상할 때 홍랑을 불러 스스로 골라 갖게 했습니다. 홍랑은 큰 것 2동, 중간 것 3동, 작은 것 5동을 골라서 따로 두었습니다. 유공이 물었습니다. 왜 더 고르지 않는가? 홍랑이 말했습니다. 물은 물건이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수대로 다 고른다면 진상은 무엇으로 하겠으며 한양 친구분들께는 무엇으로 문안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10동이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유공이 곁눈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하긴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지. 음관의 제목은 되겠군. 과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밭꽃. 어찌하여 아름답고 순결한 밭꽃이 이른 새벽 새별맞아 피어나고 동쪽 하늘 우러러 누구를 기다리다가도 한낮이면 시들어버리는가. 이에 대해 우리 백성들 속에는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아름답고 비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 곳에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관연하여 장가를 들고 아내를 얻으니 그 아내가 착실하고 손재간이 있는 데다 용모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여 모두들 농부를 보고 처복이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이여 절개구더 송죽 같다는 소문은 나래가 돋친 듯 파다하게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정사에는 뒷전이었으나 주색에는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뜨이었습니다. 한밭꽃도 심산에 핀 것이 더 곱다고 임금은 만인총 중에 있는 절세의 미녀를 제 눈으로 보고 취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무리 송죽이 아니라 바위라 한들 임금의 풍채요. 임금의 위엄이라 차지 못할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생각한 임금은 만사를 젖혀놓고 난생 처음 향간 행차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요망한 행차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은 농부는 황급하여 집에 달려들어와 아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방법을 대서 대처해 볼 터이니 섣불리 건드려 큰 화를 저지르지 말라고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령놈들이 대가라 오라시. 하면서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앞을 서고 그 뒤로 풍악소리 울리며 임금의 행차가 농부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만백성이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돋개 짐승도 얼씬하지 못하는데 어교가 농분의 집 옆에 이르자 새 궁녀가 든 일산 밑으로 임금은 두 궁녀의 부축을 받아 어교에서 내렸습니다. 헌데 임금이 어교에서 내려오니 누추한 여인이 달아 떨어진 솔로 석쇠배를 메고 있는데 얼굴에는 제먼지를 뒤집어 쓰고 10년 묵은 때가 얼룩덜룩하고 눈만 팬들거리는데 기름때 꾀죄죄한 후치마를 걷어올리고 일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솔지라는 풀도 콩짝에 우르르한 콩풀인데 손발과 팔다리에 온통 콩짝의 투성이었습니다. 임금은 누추함이 세상에 비할 바 없어 사람들이 오히려 절세의 미인이란 소문을 웃음거리로 낸 것이라고 짐작하고 머저리가 말이나 할 줄 아는가고 보려고 농부가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밭에 일하러 갔소. 하는데 힘들게 오누비를 태우는 말이 알아나 들을 만하고 마디마디 침방울이 석자나 튀어나갔습니다. 임금은 쓴 입맛만 다시며 그 자리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 굉장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절세의 미인이여 절개가 송죽 같을 뿐만 아니라 영특하여 임금을 감쪽같이 얼려넘겼으니 세상의 부엉이 같은 임금은 멍청이라고 공론이 자자했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유망한 계집년 같으니라고 짐을 망신시키다니 여봐라. 그년을 당장 붙잡아 올려라. 농부의 아내가 한참 길쌈질하는데 육모방망이를 든 사령군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뒤이어 연지곤지 찍은 행수기 생성 나서며 손뼉을 짱짱 치며 고하댔습니다. 너만한 철견이 없으랴? 존전에서 임금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임금이 대령하라 하시니 한 시각도 지체할 소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밖에서 두 주먹 부르지고 달려들어온 농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령군노들은 육모방망이로 농부를 짓두드려 팼습니다. 농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자들은 농부를 찬바로 칭칭동여 강에다 던져버리려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 나서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늘의 실을 뚝 끊어 저굴섭에 꽂고 땅을 차고 일어서며 쇠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들이 내 남편을 해치면 나도 자결할 테다. 농부의 아내를 못 데려가면 목이 날아나는 판이라 그자들은 절절매며 농부를 도로 메고 들어와 찬발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족다졌습니다. 그래 남편을 살려주면 서울로 올라가겠느냐? 농부의 아내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입궁하니 과연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임금은 노여움도 까맣게 입고 대의하여 의포단장 정해하고 당상에 오르라고 분부했습니다. 궁녀들이 농부의 아내를 부축해서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자 여러 궁녀들이 돌아서 눈물 씻으며 한숨 지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한참이나 이렇게 통곡하다가 저고리서 바늘에 손이 찔리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 내가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죽는 시각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대야지. 저고리섭에 바늘을 찬찬히 내려다보던 농부의 아내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 닦으며 궁녀들에게 좋은 옷을 속히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궁녀들을 불러 칠보단장 곱게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의포단장 정예하고 칠보단장 찬란한 농부의 아내가 당상에 오르니 1월이 궁전에 떨어진 듯 빛을 뿜었습니다. 임금은 농부의 아내만 넋없이 바라보다가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 짐이 너를 귀 여겨 귀비로 봉하리라. 농부의 아내는 이내 임금의 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몸을 귀비로 봉하시니 하늘 같은 은혜 백골남망이로소이다. 그러자 주색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더러 백주의 수청을 들라고 졸랐습니다. 수태를 머금은 농부의 아내는 다소곳이 순응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임금은 옷을 훌을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덮쳐들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언영 저고리섭에 절었던 바늘을 뽑아지고 기다리던 차라 정욕에 광분한 임금의 명문에 꾹 질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의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나넘어졌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악을 쓰고 달려드니 임금은 나뒹굴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수종들을 불렀습니다. 수종들까지 달려들어 농부의 아내를 겨우 물리쳤으나 납반대기는 긁히어
생치기 손가락은 물려서 선지피가 흐르고 상처가 뜯기워 얼룩덜룩했습니다. 이보다도 명문에 박힌 바늘은 어찌도 깊이 박혔던지 바늘기만 내놓였습니다. 어인은 흐들거리며 옥집게로 바늘을 빼려 했으나 좀처럼 빼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어서 바늘을 빼라고 불같이 독촉했습니다. 어인은 예하고 굽실거리며 옥집게를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꼭 짚고 바짝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늘기가 뚝 떨어지고 끊어진 바늘은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차하고 당황한 어이의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신음하던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어이를 당장 키를 낮추라고 불호령을 질렀습니다. 어이를 참하였으나 끊어진 바늘은 빼기는 고사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를 능지처참하였으니 임금도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자 대성통곡하다가 며칠 지나 걸음이나 옮길 만하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구하겠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를 다 겪으며 서울에 당도하니 아내는 능지처참당하고 임금도 죽어버린 때였습니다. 농부는 피눈물 휘뿌리며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타고 대성통곡하다.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아내의 시체를 정든 고향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시체를 지고 돌아와 집 뒤에 묻어놓고 아내의 묘 앞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이러던 농부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방네 다니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고 물었습니다. 묻고 물으니 늙은이들이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면서 달 지는 곳으로 가고 또 가면 저승나라요. 새별 뜨는 곳으로 가고 또 가면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가시밭 풀바다를 지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약을 가져다 죽은 아내를 살리려 다짐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날 차비를 한 농부는 밤을 아내의 묘 옆에서 지새웠습니다. 새날이 되어 동산 위에 샛별이 솟아올랐습니다. 농부는 무참히 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누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하늘나라에 가 약을 가져다 당신을 꼭 살리겠소. 농부는 말을 마치고 피눈물 훔치며 한 걸음에 2번씩 아내의 묘를 돌아보며 새별 돋는 쪽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농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 3년이 되어도 농부는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농부의 아내의 영혼은 울타리 옆에 밭꽃으로 피어나 농부를 기다렸습니다. 이리하여 밭꽃은 곱게 곱게 꽃봉오리 졌다가도 새별도지에 피어나 말없이 한낮이 되도록 누구를 기다리는 듯 고스란히 피었다가도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농부 아내의 영혼으로 피어난 꽃이어서 시들어 버려도 푸른 잎에 흰 구름 담아인 듯 아름답고 순결함은 조금도 변함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 백성들 속에는 한 가지 풍속이 있게 되었는데 처녀들이 시집갈 때에는 저고리섭의 바늘을 절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자기도 농부의 아내처럼 아름답고 순결하다는 상징이요. 그것으로 자기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키는 무기로 삼았다 합니다. 오성대감. 이조 때 형조 판서까지 한 오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글도 잘 읽고 국리가 좋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성이 공부하던 서당 훈장에게는 지혜롭고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훈장은 오성과 시리빗이 2 제자를 사윗감으로 골라놓고 누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무랄 데 없는 총각들이라 사위로 삼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훈장은 생각하던 끝에 시험을 쳐 급제하는 총각에게 맞딸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훈장이 2 총각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중에서 맞사위를 삼으려 하는데 밤중에 신당에 가서 신주를 쥐어보고 나오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으니 그리할 만하느냐? 예, 사장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둘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나 속은 얼었습니다. 동구 밖에 지름길로 가면 이리쯤 되고 큰 길로 돌아가면 오리푼이 되는 곳에 귀신을 모시는 외딴 사당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을 스쳐 지나가려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야밤에 들어가 귀신의 손을 쥐어보고 나온다는 건 미신사상이 많은 그때 사람들로는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담이 크다는 시리비 씨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느라니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하였습니다. 신당에 이른 시비시리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신주를 더듬는데 왼손이 나와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악소리를 치며 뿌리치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뛰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훈장이 시리비시를 보고 신주를 쥐어보았는가고 물으니 귀신이 나와 손목을 쥐는 통에 못 쥐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그럴 거라고 하며 내일은 오성더러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는 못하나 담이 크고 사내다운 시리비시도 쥐지 못하고 나온 일을 자기더러 하라니 오성도 겁이 났습니다. 지혜 있는 오성은 낮에 가만히 학당을 빠져나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귀신도 안 보이고 나무패 쪽과 귀신단지 같은 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날 게 없다고 본 오성은 야밤에 살금살금 사당에 들어가 신주가 놓인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리비씨가 말하듯 왼손이 나와 오성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귀신이 있다더니 정말 있나 보다 하고 귀신을 쫓는 주역을 내리 읽었습니다. 오성이 그때서야 짐작이 가서 사정하였습니다. 얘, 너 누구냐? 이 손을 놓아라. 맥이 도는 걸 보니 산 사람의 손이 분명하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 오성의 손을 살그머니 놓아주었습니다. 오성은 바삐바삐 뛰쳐나와 집에 달려왔습니다. 오성은 숨을 돌려 훈장을 찾아가 신주를 쥐어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시물시물 웃으며 잘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기실 신당에서 손을 쥔 건 훈장이었습니다. 먼저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지름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성이 혼사를 정하고 나니 부인될 여성을 보지 못한 게 한스러웠습니다. 색시를 보고 올 마음이 있는 오성은 서당애들과 내기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약혼녀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얻어오겠다. 만약 못 가져오면 내가 한턱 내고 가져오면 너희들은 어쩔 터이냐? 우리가 한턱 내겠다. 하고 서당애들이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약혼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받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방애들은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오성은 장인되는 서당훈장이 외출한 기회를 타서 떠났습니다. 처가집 문 앞에 이른 오성은 처의 이름을 부르며 동생 아무개 있느냐 하고 불렀습니다. 장모가 나오며 어디서 온 서방인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혼사를 정하여 장모나 처녀가 신랑을 보지 못하는 일이 보통이다 보니 장모는 사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성은 이 집 친척 관계를 알아가지고 아무데 사는 아무개 아들인데 육촌 오빠뻘로 된다면서 동생이 시집가게 되었단 말을 듣고 시집가기 전에 면목이나 익혀두려고 왔느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오성이 주어 섬기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장모는 딸을 보고 요행 온 오빠와 같이 놀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이스키 지날 때까지 놀던 오성은 기념으로 홍주머니 하나를 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빠의 청을 거역할 수 없는 처녀는 소리 없이 천조각으로 정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홍주머니를 받아 넣은 오성은 공부해야 하길래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들은 장모는 떡이나 해먹고 가라고 만류했으나 기어이 가겠다니 딸을 보고 대문 밖에까지 전송해 주라 하였습니다. 대문 밖에 나서니 마침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라 하고 오성은 색시 귀를 제꺽 쥐고 입을 빽 맞추고 달아났습니다. 난데없는 사기꾼에게 입을 맞추온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화풀이하였습니다. 큰 실수를 당한 모녀가는 이 일이 신랑의 귀에 들어갈까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극비로 삼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오성은 큰 노릇이나 한 듯 홍주머니를 내놓고 약속대로 턱을 받아먹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놈을 실수시켜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마음먹고 오성 친구 며칠 불러다가 이리저리 하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팻마루에 앉은 영감이 오성을 불러 애비상투를 앉히라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장가들 나이든 자기에게 상투를 앉히라니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애비의 명이라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레 머리를 빗으며 상투를 트는데 마구간에 메어놓은 말들이 뛰어나와 마당에서 빙빙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급해 난 오성은 애비 머리를 걸머쥔 채로 와와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이놈아, 애비 머리를 쥐고 와와하면 되노? 하고 애비가 노여워하니 그때서야 큰 실수를 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마구간에 숨었던 친구들이 나와 키드득 웃으며 오성을 단단히 골려주었습니다. 예, 너희 집 말이 백마더냐? 굴레 안 씌워도 말을 잘 듣던데. 할 말이 없는 오성은 한턱 내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오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응당 그래야지 한턱 내고도 버릇없이 되었다고 사과까지 해야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게임에 든 줄 알면서도 이후부터는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던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오성의 결혼날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날 오성은 친구들을 보고 첫날 색시를 말을 시키겠으니 내 뒤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익살 부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신랑은 말 타고 갔습니다. 신부 집에 이른 신랑은 절을 하래도 안 하고 물어도 말 안 하고 그저 말뚝처럼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처가편 일가 친척들 속에서는 훌륭한 사위를 삼았다더니 머저리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객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거듭 물어서야 마지못해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풍년에 들으려니 신부가 벙어리란 말을 들었는데 말할 줄 아는가 보고서 장가들겠어요. 신부 측에서 어처구니 없어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을 나무라 말 수 없는 장모는 제 딸 보고 말하라고 졸랐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첫날 신부가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처음 대하는 신랑과 무슨 말을 하랴. 버섯목이라고 오장을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자니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신부는 자기 어머니 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오성은 친구들을 둘러보며 신부 말을 들었으면 됐지 하고례를 치렀습니다. 글 공부에 열중한 오성은 장가든 후에도 밤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한 오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판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의 손에 들어온 소송은 틀림없이 해명하여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대감 부인들 속에 행실이 나쁜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사에 내리라고 희극을 벌였습니다. 왕궁에서 만찬회를 벌려놓고 남성은 하나도 못 오게 하고 대감 부인들만 청하였습니다. 음식도 먹고 놀기도 어지간히 되었을 때 백발노인의 차림새를 하고 얼굴에 탈을 쓴 오성 대감이 긴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인들이 겁에 질려 숨이 한 줌만 내 있을 적에 엄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나는 삼각산 산신령이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죄를 지고도 하느님을 속이는 여자들이 있어 왔도다. 잘못이 있는 부인들은 잘못한 수만큼 떡을 받아지거라. 그렇지 않은 여자는 엄벌에 처할 줄 알아라. 하고 백발 산신령이 휘돌았습니다. 장내는 아주 긴장하였습니다. 뇌물을 받아낸 것, 협잡한 것, 헐뜯는 것, 군서방본 것 등의 어지러운 일을 한 여성들은 한 개 두 개씩 쥐었습니다. 오성이 자기 부인 있는 대로 가니 떡 하나 끊어서 절반 쥐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난 오성은 신령은 가노라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연애 끝맺고 집에 돌아온 오성 부인은 산신령이 와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어째 떡 반쪽을 쥐었는가고 물으니 처녀 시절에 어떤 총각이 와서 입을 맞추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이리 보니 우리 부인이 제일 정직하구만.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육촌 오빠가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후에 오성은 대감 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잘못을 고백시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금빛 까마귀, 백제 의자왕 때입니다. 7척 키의 인물이 준수하며 범하게 뛰어난 보조국사 의각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평소 반야심경을 늘 지송했습니다.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헤이 스님은 밖에서 섬광이 일고 있음을 엿보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빛일까? 놀란 헤이 스님은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창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저곳은 의각 스님 방이 아닌가? 이때 의각 스님은 방에 단정에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가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100번 외우고 눈을 떠보니 사방 벽이 뚫린 듯 뜰 밖까지 훤히 보이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만져보았으나 벽과 창이 모두 달려있어 다시 앉아서 경을 외웠는데 역시 뜰 밖이 보였습니다.
이는 반야의 부사의 한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해 스님이 일어나 간밤에 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의각 스님은 더 이상 중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 불법을 널리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포교의 원력을 세운 의각 스님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석불상 3053위와 삼존불상을 모시고 지금의 충청도 예산 땅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은 모시고 온 불상을 봉안기 위해 명당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황금빛 까마귀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까악 울어댔습니다. 올라, 내가 절터를 안내하겠단 말이지. 그래, 내 따라갈 터이니 어서 앞장서거라. 스님의 말귀를 알아차린 듯 까마귀는 서서히 날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까마귀는 덕봉산 기슭에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절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인근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신 큰 스님이 우리 마을에 절을 세우고 삼청부를 모신다지요. 우리 마을의 경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법당이 속히 완성되도록 불사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성이 담긴 시주를 의각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떡거머리 총각이 의각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인데 어쩐 일로? 벌써부터 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주를 마련치 못해 망설이다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흙을 파내고 나무를 나르는 등 불사를 돕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란 시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오. 나를 만나고 싶고 법당을 세우는 이 현장에 오고 싶은 그 마음엔 벌써 불심이 가득했으니 부끄러워 말게나. 스님, 제게는 몸져 누워 계신 노모님이 계십니다. 이 몸장가도 들지 못하여 변변히 모시지 못하니 불효가 큽니다. 법당이 완성되면 제 모친의 병환이 속히 완쾌되길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 올리려 합니다. 그대 효심이 그리 장한데 어찌 기도가 성취되지 않았소? 스님은 그 총각에게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토록 일러줬습니다. 종일 일하면서 한 줄씩 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어느새 총각은 반야심경을 줄줄 외우게 됐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병안에 차도가 있길 기원했습니다. 법당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세절로 향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도 그날은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히 하고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야, 나 좀 일으켜다오. 나도 법당 낙성식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싶구나. 어머님, 아니 됩니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저 혼자 다녀오겠어요. 아니다. 이상스럽게 오늘 아침 몸이 아주 가볍구나. 어머니 청에 못 이겨 아들이 손을 내밀자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둥켜 안고 울던 모자는 3월의 햇살을 받으며 낙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길을 걸어 갈증을 느낀 노파는 법당 옆에 있는 샘물을 마시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들에게 물을 권했습니다. 샘물에서는 전날과 달리 그윽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이를 확인한 스님은 그날 낙성식에서 절 이름을 향천사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덕봉산은 금까마귀가 안내했다 하여 금오산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의각 스님이 처음 배를 댄 곳을 배논이라 불렀고 스님이 타고 온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어디선가 한밤중에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종성리라 명했습니다. 또 그 바닷가는 석주포라고 했으며 황소가 돌부처를 실어 나른 후 바위 옆에서 크게 소리치며 쓰러져 죽었으므로 절 입구의 바위를 고엄바위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향천사 극락전에는 1053위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신하의 허물을 현명하게 덮은 임금, 성종 때의 삼계당 신종호는 좋은 풍채와 잘생긴 용모에 성품까지 착했습니다.
일찍이 그는 세 차례 치른 과거에서 모두 장원으로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도 스스로 과거에 3번 장원했다는 뜻의 삼계당으로 붙였습니다. 언젠가 신종호가 명기 상림춘의 집을 지나가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흥겨운 길과 어귀에는 수양버들이 비켜 서 있으니 늦게나마 찾아온 바람과 햇빛은 푸르게 바뀌었네. 열두 폭늘어진 비단발 아래 그대는 구슬 같으니 젊은 벼슬아치가 시를 읊으며 말을 타고 지나가네. 이 시는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흥겹게 읊어졌습니다. 성종이 신종호를 특별히 독서당으로 뽑아 물제 손수녀가 매개 조이와 함께 책 읽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영광스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눈이 내려 쌓인 뒤 날이 개이자 별과 달이 뜰에 가득한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성종이 내시 한 명을 데리고 홍문관에 행차를 했습니다. 그날은 조이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책 읽는 소리가 방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성종이 창틈으로 몰래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조이는 의관을 말끔히 차려입고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흡족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 순간 어느 궁녀 하나가 뒷문으로 천천히 걸어들어와 책상 한편에 앉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조이는 못 본 척하며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책을 덮고 물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궁녀가 틀림없군. 근데 어찌 이런 늦은 밤에 여기에 왔는가? 이에 궁녀가 답했습니다. 언제나 발틈새로 선비님의 멋진 풍채를 보며 흠모해 오다 그만 염치불구하고 방 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궐 안의 법도가 아주 엄하고 남의 눈도 많은데 만약 이를 아는 자가 생기면 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얼른 물러나가게. 이에 궁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비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러고서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이는 허둥지둥 칼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 마음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제발 이런 허튼 행동은 하지 말거라. 이후 두 사람은 촛불을 끈 뒤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단비털 가죽 옷을 벗어 내시에게 주며 두 사람이 깊이 잠들었는지 살핀 뒤 몰래 방 안에 들어가 그 위에 덮어주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조이가 얼핏 꿈인지 생시인지 이상한 향내가 온 방 안에 홀연히 가득한 느낌이 들기에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단비털 가죽 옷이 자신의 몸에 덮여 있지 않은가. 놀란 조이는 송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올려 죽여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비밀리에 내시를 보내 조이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때 상황은 오로지 나만 알고 있다. 너는 죄가 없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되 처분은 있을 테니 기다리도록 하라. 성종의 그 말에 조이는 감히 자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독서당에서 공부하는 젊은 대관 한 명이 황급히 성종을 만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이가 홍문관원임에도 엄한 대궐 안에서 밤에 사사로이 궁녀를 안고 침실에 들었습니다. 부디 나라의 법도를 얼른 바로 잡으십시오. 성종이 놀라 누군지 보니 신종호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일을 아느냐? 이에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마침 제가 예문관에서 당직을 서며 책을 읽다가 의문 나는 게 있어 조이한테 물어보려고 늦은 밤 홍문관에 갔습니다. 그때 궁녀가 뒷문으로 나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감히 사사로운 마음으로 공무를 해쳐선 안 되기에 이렇게 황급히 만나 뵙고 아뢰는 겁니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느냐?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조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 굳이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거라. 내가 들으니 평안도 지방은 원래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더구나. 그래서 관찰사나 수령들은 백성의 어려움은 도울 생각은 않고
그저 노래와 음악만 즐긴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특별히 어사로 지명할 테니 당장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며 탐욕오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의 숨은 고민거리를 잘 살펴 원하는 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에 신종호가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받든 뒤 물러나려고 하자 성종이 다시 분부했습니다. 평안도 지방은 절세미인들이 많다. 그러니 이번 길에 꼭 조심하도록 하거라. 엎드린 신종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물러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어명을 띠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생들은 자기 곁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성종은 남몰래 평양 감사한테 사람을 보내 명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어사에게 꼭 기생들을 붙여 잠자리를 하게 하라. 평양 감사는 성종의 명을 받들어 비밀리에 어사가 지나가는 고을마다 그 어명을 전했습니다. 그 공문이 성천에 전달되자 성천 부사는 모든 기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사와 잠자리를 한 사람은 마땅히 후한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기생들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나이가 16살의 용모가 아리따운 옥매양이란 기생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천 부사가 물었습니다. 내게 어떤 묘책이라도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느냐? 옥매양이 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 적당한 꾀를 낼 생각입니다. 이에 성천 부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무렵 신종호가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속사정을 두루 살피며 공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모두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성천에 도착한 신종호는 객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한 여인의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 절절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처절했는데 날이 밝을 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쳤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다시 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신종호가 통곡 소리를 주의 깊이 들어보니 동쪽 담장 밖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신종호가 향교에서 심부름 일을 하는 공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통곡하는 소리냐? 공생이 답했습니다. 이웃 동네 과부인데 16살의 용모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 과부는 스스로 재주와 용모가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답니다. 근데 지난해 봄 비로소 어느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을 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병을 앓고 죽었습니다. 이후 매일 밤마다 우는데 그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와서 아무리 뭐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이런 지가 한 해가 됐답니다. 그 부모는 더 이상 그런 꼴을 볼 수 없다며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그 과부 혼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신종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부가 만약 밤새 애절히 울다 죽게 된다면 평안한 분위기를 망치고 우울해질 수 있을 텐데. 그래, 내가 직접 만나 울음을 꼭 그치게 하겠다. 그렇게 신종호는 이내 걸어나가 동쪽 담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허물어진 부분으로 넘어가 그 집까지 다다랐습니다. 과연 고운 여인 하나가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난간에 기대고 달을 올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여인은 신종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지 못한 척하며 계속 슬피 울다 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신데 이런 깊은 밤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나는 어사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어사께서는 여색을 멀리해 옆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담장을 넘어와 저 같은 과부를 품으려 하십니까?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오. 그대에게 울지 말라고 직접 만나 타이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요. 그대가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정절을 지킨다면 그 상황을 살펴 분명히 연려문을 세울 수 있게 내가 힘쓰겠소.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삼종지위의 도리를 어기지 않게 마땅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몸을 정결히하며 늙는 게 옳은 거요. 이런 태평성대에 어찌 밤마다 애절하게 통곡하며 위로 하늘의 평안한 기운을 깨려고 하오. 이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니 과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원래 천한 사람이라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정절을 지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저의 용모와 재주는 남달리 뛰어나지만 평생 소원인 풍류 넘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밤마다 그저 이렇게 슬피 울다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신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면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울다 죽겠다고 하는 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만 그치고 밤에 울지 말도록 하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굳게 다짐했느니 바꿀 수 없습니다. 신종호가 한동안 생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삼아 나는 어떻겠소? 여인이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사께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선 같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밤에 울지 않으면 내가 그대를 첩으로 삼겠소. 이에 여인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을 받으니 참으로 영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을 수 있게 증표 하나를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사가 옷소매 안에서 부채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에 기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제가 철석같이 믿기 어렵습니다. 부디 잠자리를 모실 수 있게 허락하시면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신종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날이 없지 않을 거요. 하지만 결심한 바가 있어 오늘은 그 뜻을 깰 수 없을 것 같소. 그러자 여인은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어사께서 한밤중에 남몰래 과부 집에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에 당황한 신종호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 마땅히 그대의 말을 들을 테니 큰 소리 좀 내지 마오. 그러고서 신종호는 그 여인과 더불어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생들이 담장 사이로 몰래 상황을 엿보다 끝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초지종을 성천 부사에게 알리고 부사는 다시 평안감사에게, 평안감사는 다시 임금성종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신종호가 어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성종은 그를 불러 수령들의 치적과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벼슬을 특별히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호가 막 물러나려고 하자 성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 길에 정말 여색에 빠진 적은 없겠지. 이에 신종호는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 죄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옥매한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들은 성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 이름난 젊은 선비들의 멋들어진 풍류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잘못이라 하겠느냐? 예전 조이가 겪은 일도 이와 같으니. 그때 그 자리에 조이도 함께 있었는데 성종은 내시를 시켜 미인 두 사람을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어전에 당도했을 때 보니 바로 지난날 그 궁녀와 옥매향이었습니다. 이윽고 성종은 조이와 신종호 두 학사에게 두 미인을 각각 내어주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길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종이 나라를 다스린 시절은 참으로 태평스런 세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돈, 옛날 아주 옛날 태고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한 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마구 퍼부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내리 퍼붓듯이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곡식도 심지 못하고 심은 곡식은 모두 떠내려갔으며 뗄 나무를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식량도 떨어지고 젖은 옷을 말릴 수도 없었으며 하늘을 쳐다보고 긴 한숨을 쉬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햇님을 구경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이제는 밑이 빠져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지나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 달 열흘 후에 하늘은 겨우 개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놓은 햇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물난리로 집과 전답이 떠내려갔으며 작은 산은 모두 물속에 파묻히고 높은 산들도 중턱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통에 사람들은 거의 죽고 재수 좋은 사람들만 높은 산에 올라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높은 산 마루턱에서 두 노인이 만났습니다. 초면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세상 이야기며 홍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노인은 산 남쪽에 사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노인은 북쪽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 끝에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 마을 노인이 하는 말이 수년 전 단오날 밤에 이웃 마을 청년들이 와서 딸을 업어가서 아내를 삼았다는데 이 홍수로 생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쪽 마을 노인이 가만히 날짜를 따져보니 바로 그날이 자기 아들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밤에 이웃 마을 처녀를 업어다가 혼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사돈이 되는 처지였습니다. 두 노인은 사돈임을 깨닫고 너무나 반가워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때 마침 두 노인은 삼배 등걸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돈이라고 쓸 때에는 삼배 등을 두드렸다고 해서 삼배사자와 두드릴 돈자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